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은 내일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혐의 내용이 추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최진 세안대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 대통령 이제 선고가 다음 주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예상은 이제 박한철 소장이 네. 퇴임하면서 3월 13일 이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지만 뭐 이정미 재판관이죠. 그렇죠. 아니, 예, 예. 본인이 퇴임하면서 네. 이제 이정미 재판관 지금 얘기를 권한 대행하고 했었죠. 있는 예. 퇴임 일자 전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물론 전임 소장의 의견이고 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네네. 그리고 또 헌재 재판을 특정 재판관의 퇴임 날짜에 맞춘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자기적이고요. 그러나 뭐 대체적으로 지금 심리가 종결됐기 때문에 예. 13일 이전에 나지 않을까. 특히 이번 금요일인 다음 주 금요일인 이제 10일 네. 경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재판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헌재는 이번 재판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엄중하고 또 헌재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이 볼 때 대다수가 수긍하고 아 저렇게 해서 이렇게 재판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지 아주 의혹을 많이 남긴다든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좀 문제 있는 재판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이번 재판이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잘 내리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대로 독립해서 재판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느 진영이든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된다. 물론 안 공정한 남을 수는 없죠. 뭐 그렇죠. 그러나 예. 국민들이 대다수가 볼 때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저렇게 예. 내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재판 때도 저도 그때 기자에서 그 결정문을 다 읽어봤는데 네, 네, 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다투지 않았어요. 인정해버렸어요. 아 그래 법률 위반했다.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고심을 할 텐데 국민들이 보기에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게 정말 잘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허 걱정을 많이 대변인님 하죠. 말씀대로라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따질 건 좀 차근차근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만 해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정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 결정이 났고 또 그게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조용하고 차분하게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촛불 집회를 쭉 보면서 그 동안의 그런 참 심리적 충돌이 네. 보수와 진보 간에 너무 심했는데 천만다행한 것은 물리적 충돌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하나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현재 재판은 임박해 있는데 연일 나오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금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만 네. 보더라도 지금 뭐 최순실 재산, 개인 재산이 한 200억, 네. 뭐 일가까지 한 뭐 2천억이 된다. 뭐 네.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국민을 이제 분노케 하고 있고 그게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할 건지 네.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역사적인 훗날의 평가,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절대 다수 여론을 네. 두 가지를 수렴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좀 조용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 이후에 후폭풍에 대해서도 당연히 걱정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이 우리 헌정 질서 수호의 최종적인 재판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수용을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 그렇죠. 재판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이 뭐 언제 어떻게 나든 간에 대전제는 국민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는 기각되든 인용되든 각하되든 어떤 결과가 나든 이것은 수용하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럴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가서 우리는 기각되면 혁명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예.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도 이거 각각 안 되면은 뭐 내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전망이 할 수 있지만 불승복하고로 네. 또 재판 불복종 운동을 스스로 선언을 하고 그것을 선동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어떻게 결정 내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겠죠. 누구나 국민 누구나. 그러나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나는 승복할 수 없다라는 네. 것은 재판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거고 우리가 지금 47년에 이제 과거에 해방 직후에 46년, 47년 거치면서 찬탁, 반탁 이런 것들을 저도 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제 역사물로 봤습니다. 네.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정말 파국을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슨 이렇게 의견이 충돌해서 하소연을 예.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승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면 안 돼요. 저는 뭐 대선 주자들 뻔히 알잖아요. 조금 전에도 TV 나왔지만 일부 대선 주자들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네. 그 예. 특정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견은 낼 수 있으나 선동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제가 부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정치인들의 역할이 좀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예. 어디 진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탄핵의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분열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그 총론적인 부분은 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재판 따로 대선 따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옳고 그르냐라는 부분은 냉철히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조만간 헌재가 결과가 날 거고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이제 새롭게 대선을 두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국가 우리 운명의 미래 정당하느냐 이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 이제 돌아가면 촛불 집회나 이런 집회가 지속되면서 마치 무슨 탄핵일 보수와 대결로 연결되면서 이게 대선으로 지금 불이 붙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초의 의도가 이제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보면 뭐 지금 박사모 쪽에서도 지금 새로 신당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새누리당 이름을 이미 확보해놨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의 탄핵 국면을 대선과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다. 네. 특히 물론 문재인 전 대표 초반에 이제 뭐 혁명 발언 앞뒤 거두절미했다고 하지만은 이해할 만큼으로 그 발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하고 있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사실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이 새누리당의 중진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 연단 위에 올라가서. 네. 특히 거기다 말이죠. 그 율사 출신들 말하자면 대통령 대리인단들 변호사들이 어떻게 정치 집회 연단 위에 올라가서 뭐 시가전, 내가전, 뭐 아스팔트에 피를 뿌린다, 크로멜 혁명이니 말이죠. 왕조 시대 운운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헌재 결과에 네.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말 이번에 평화적인 오랜 집회 과정에서 상당히 그 옥에 튀다, 오점이다. 남은 앞으로 기간이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당장 내일 오후입니다. 특검팀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헌재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두고도 벌써부터 얘기가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예. 어느 특검이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국민에게 알 권리도 있고 그런데 전 두 가지 문제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지난달 28일부로 수사가 끝났어요. 네. 끝났으면 그때 발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일주일이나 늦춰서 하는 거를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두 번째, 저도 법대 나왔습니다만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소가 수사 결과예요. 공소하는 게. 예. 그런데 공소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별도의 수사 결과를 또 발표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번 특검을 보면서 잘한 측면도 많습니다. 검찰이, 우리나라 일반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무슨 우병우 수석 같은 거 팔짱을 끼고 수사를 받게 하고 이런 검찰은 안 돼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네. 예. 잘한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만은 앞으로의 특검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첫 번째 피의 사실을 무죄한 공표하는 것은요.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동안 특검이 수사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받아쓰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검찰이, 아니, 특검이 끝나면 원래 특검은 해체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특검의 경우는 야당이 이제 주도해서 그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놨냐면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인력을 유지시키게 했는데 그렇죠. 특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검사가 8명이나 거기에 지금 이제 해서 한 40명 된다고 그래요. 특검에 지금 총 인원이 105명입니다. 40명이면 거의 반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오늘도 특검 수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뭐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는데 이게 특검도 검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국가 권력 기관인데 수사가 종료됐으면 종료를 하고 다음 단계로 공소 유지로 이렇게 넘어가고 해야지 마치 특검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검찰에도 옳지 않고 검찰권 권력을 그렇게 행사해서는 네. 어쨌든 약간 특검의 좀 이상한 언론 측면이 플레이가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금 보세요? 보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제 여당 아닙니까? 네네. 여당이 지금 반쪽으로 쪼개져서 지금 여당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아쉽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검찰에 못 믿겠다 당초. 그 다음에 뭐 특검 신뢰를 못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헌재 못 믿겠다. 그럼 뭘 믿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하고 뭐 특검이 불출석 이게 상당히 무리하게 누가 보더라도 무리하게 할 때도 항상 대통령의 편을 들었었습니다. 예, 예. 마지막까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찬반의 이유가 이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사실 정당 지지도도 밑바닥을 헤매고 대선 예. 주자들도 전혀 지금 뭐 1% 정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심과 부합하면서 문제 제기할 건 제기하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말이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결사대 역할, 방어막, 이런 뭐 방패막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 네.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본인이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뭐 이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정치권 사실상 뭐 대선 전국에 돌입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조기 대선을 전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민주당의 첫 번째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들으셨죠? 저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으셨습니까? 예, 그냥 보도로만 봤습니다. 네. 그럼 제가 최진 총장님 들으셨죠? 예, 동생분께서 꼭 나오셨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야 통틀어서 첫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도 아니고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예. 좀 상당히 많이 좀 관심들을 끈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안희정 지사의 그런 이제 선의 발언이 많이 논란이 예.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갈 민주당의 정체성을 두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누구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당이 앞으로 정체성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하나 던져준 거고, 두 번째는 개헌 발언입니다. 네. 근데 개헌 발언에 대해서 이 대통령 전에는 개헌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거의 이 4명 후보가 거의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어제 큰 합의점이었고 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요한 후보들이 다 각인각색이었다라는 네.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9번이나 모였지 않습니까? 그 네네.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다. 특히 저는 좀 강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검증도 중요하지만 네. 자질 검증이 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번에 네.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예. 후보들의 자질, 거짓말하지 않은지 말이죠. 제대로 정직한 건지, 네.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제대로 인사하고 정책을 펴나갈지, 이런 부분들의 자질 검증이 네. 네. 좀 더 나머지 앞으로 검증이 좀 치열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입니다. 토론회 내용 보도로 접하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그걸 토론회를 꼭 끝까지 들어야 아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언론 보도를 네네. 통해서 이제 잘 정리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네. 저는 최성 고양시장이 거기 나온 걸 보고 네. 후보로 출마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음. 아셨어요? 그런데 그 보도에 보면은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네. 뭐 새로운 사이다다 이런 평가도 네네네네. 있던데. 그다 외에 아까 우리 최성 부총장님 지금 최진 부총장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런 얘기들은 TV 그 라디오 토론 아니라도 다 듣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가 몰랐던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다 알던 내용이고 또 누가 새로운 완전 특별한 이슈 제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을 인정했다거나 혹은 뭐 공방을 해가지고 완승을 했다거나 이런 거 없이 좀 특별한 여운을 남기지 않는 일반적인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 10여 차례 이제 토론을 한다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TV 토론이나 라디오 토론을 잘한다고 꼭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 듣는 층이나 보는 층이 한정돼 있어요. 오히려 언론에 그 TV 토론이 언론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2차적으로 국민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TV 토론이 민주당이 이제 지금 그 후보들이 굉장히 이 종합적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국민적 관심은 끌겠지만 지난 토론에서 특별한 이렇게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 것은 좀 평범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진 부총장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니까 직접 보셨겠지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몇 %나 보셨는지 뭐 시청률처럼 예. 청취율 이런 청취율이라고 것들이 하죠. 수치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직접 이렇게 듣고 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좀 하면 부원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말씀대로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다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하면 예. 좀 쉽게 우리가 비교 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9차례 이런 이 TV 토론에서 만약에 지금 첫 번째 나왔던 비슷한 얘기, 예. 아마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공방이 비슷하게 반복되면 아마 국민도 좀 짜증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새로 진전된 얘기들, 정말 건설적인 얘기들, 자질 이런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담입니다만은 아까 그 과거 대선 때 보면은 그 TV 토론 못했던 사람이 됐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예. 이 못하더라도 좀 진정성 있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TV 토론 나와서 말 달변하고 예. 인기 발휘하고 그런 것만이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건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